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벌써 11월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은 모두 이루셨나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매와 나무 신부. 옛날 어느 산골에 늙은 총각이 살았답니다. 총각은 그릇을 만들어 파는 옹기장이었지요. 옹기장이는 이웃 마을에 사는 처녀와 약혼을 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결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옹기장에게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지요. 내 약혼녀가 열병에 걸려 오늘 새벽에 갑자기 죽었다고요. 옹기장은 하늘이 노랗게 느껴졌답니다. 이웃 마을로 단숨에 달려간 그는 약혼녀의 시체를 껴안고 통곡을 하였답니다. 옹기장은 약혼녀의 장례를 마친 뒤에도 슬픔에 젖어 지냈답니다. 그릇을 만드는 일은 아예 집어치우고 술독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긴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답니다. 약혼녀가 애타게 그리웠던 옹기장은 약혼녀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 무덤은 이웃 마을의 뒷산에 있었답니다. 옹기장은 무덤 옆에서 못 보던 꽃나무를 보고 놀라 소리쳤지요. 당신이 나를 만나려고 꽃나무가 되어 오셨구려. 옹기장은 연분홍 꽃을 피운 나무를 어루만지며 울먹였답니다. 이 나무는 매화나무였지요. 옹기장은 하염없이 매화나무만 바라보며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자 매화나무를 파내어 자기 집으로 가져와 커다란 그릇에 옮겨 심었지요. 옹기장은 매화나무 화분을 산 사람처럼 방 안에 놓았답니다. 옹기장은 매화나무에게 들뜬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당신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당신은 이제 내 아내요. 나는 한평생 당신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오. 옹기장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매화나무와 혼례를 치렀답니다. 하객도 없이 울리는 결혼식이었지만 매우 행복하였지요. 옹기장은 식사를 할 때에도 매화나무와 마주 앉았답니다. 상 위에는 매화나무의 밥과 수저를 올려놓았지요. 여보, 당신은 내 직업이 무엇인지 알지요? 바로 옹기장이요. 그릇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판다오. 옹기장은 매화나무에게 그릇 만드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릇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하였답니다. 내가 그릇 만드는 것을 당신이 지켜보고 있으니 기쁘고 행복하오. 나는 제법 솜씨가 있어 내가 만든 그릇은 장터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라오. 옹기장은 그릇을 팔러 한 달에 한 번 바깥 나들이를 하였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매와 나무에게 밖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지요.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장터가 몹시 붐볐소. 덕분에 나도 장사가 잘 되었지. 가지고 간 그릇들을 모두 팔았소.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답니다. 평생 매화나무와 함께 살아온 옹기장은 얼굴에 주름이 많은 노인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힘든 일은 할 수 없어 그릇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지요. 그러자
생계가 어려워졌고 병까지 들어 바깥 나들이도 못하였답니다. 옹기장은 방 안에 누워 매화 나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부부가 되어 평생 행복하게 살아왔지. 나는 그저 당신에게 고마울 따름이오.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오. 내가 죽으면 누가 당신을 돌봐줄지 걱정이오. 옹기장은 매화 나무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지요. 옹기장이의 집 굴뚝에 며칠째 연기가 나지 않자 마을 사람 하나가 옹기장이의 집을 기웃거렸답니다. 어르신, 마을 사람은 방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방 안에는 옹기장이 매화나무 화분을 부둥켜 안은 채 죽어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화나무 가지에는 못 보던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지요. 새는 구슬프게 울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새는 쫓아도 매화나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마을 사람이 중얼거렸답니다. 어르신께서 새로 다시 태어나신 모양이야. 사람들은 매화나무 곁을 떠나지 않는 이 새를 휘파람 새라고 불렀답니다. 후처가 된 여신. 아주 오랜 옛날 화순 마을 바닷가에 고성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키가 크고 힘도 세었답니다. 그러나 아주 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벼슬은 하지 못하였지요. 그는 자기가 지닌 힘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 결국에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재주가 비범하여 한번 마음먹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척척 해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지요. 그는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종들이 사는 집을 지었고 또 그의 집 주위에는 그를 호위하는 칼잡이들의 집도 마련해 두었답니다. 이 지방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세도가로 살고 있었지요. 또한 그는 그 지방에서는 소문난 미인인 산방덕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마을 한편 구석진 곳에 큰 과수원 겸 별장을 만들어 거기에 작은 부인인 산방덕을 살게 하였지요. 그러나 고성목은 혹 비라도 내리게 되면 첩의 집까지 가기가 매우 불편하였답니다. 더구나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더욱 그러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한라산에 올라가 산 돼지 수백 마리를 잡아다가 그 가죽으로 그의 첩의 집에까지 깔아 놓았답니다. 그만큼 그는 호사스럽게 살았고 마음먹은 바를 꼭 이루고 말았지요. 고성목이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 관가에까지 알려졌답니다. 목사는 사람을 보내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하였지요. 조사하여 본 결과 어마어마하게 산다는 게 사실이었답니다. 더구나 그의 집터가 문제였지요. 그곳은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답니다. 그런 집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위험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지요. 더구나 그의 첩의 아름다움에는 더욱 놀랐답니다. 조사를 하던 관리는 그녀가 임금의 후궁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답니다. 관리는 그 모든 사실을 목사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지요. 목사는 그가 꼭 무슨 일을 꾸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구나 이 제주도에서는
자기가 제일 호사스런 생활에 가장 아름다운 첩을 데리고 사는 줄 알았다가 고성목 이야기를 듣고 나자 분통이 터지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를 없앨 방책을 마련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 그의 마음을 떠보려 하였답니다. 우선 목사가 고성목이 사는 것을 보러 찾아올 것이라니 길을 담뱃씨로 석자 2개나 되게 메워 놓으라고 명을 내렸지요. 고성목은 하루 사이에 이 일을 해냈답니다. 목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시켜보았답니다. 이번에는 목사를 뒤따라갈 사람들이 집신 100켤레를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지요. 그러나 고성목은 그것도 거뜬히 해내었답니다. 이제 관가에서는 그에게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잡아들일 방법을 생각하였답니다. 목사는 도무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끙끙 앓고 있었지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 끌어다가 혼을 내고 그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싶었으나 엄연히 법이 있는데 그럴 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소문을 내었지요. 그가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날개가 돋았다는 이야기를 퍼뜨렸답니다. 그가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마을 사람들도 생각하였지요. 어느 사이에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갔답니다. 그러자 관가에서는 그 소문을 핑계로 그를 잡아들였지요. 네 이놈, 네가 역적 모의를 한다는데 어찌 그런 무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목사는 그에게 지독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역적 모의에 대한 실토가 나올 리 없었지요. 그렇게 고성목이 잡혀가자 삼방덕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그를 도와 큰 일을 하려고 하였는데 운이 튀질 않아 할 수 없구나. 산방덕은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 마을 옆에 우뚝 솟아있는 산방산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사실 산방덕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바로 사람 됨이 비상한 고성목을 부자가 되게 하였고 관가에서 내린 어려운 일들도 척척 해내게 만들었던 바로 산방산을 지키는 여신이었답니다. 그 후 고성목은 관가에서 가하는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어버렸고 그의 많은 재산은 관아에서 모두 몰수해 버렸답니다. 지금도 산방산 중턱에 큰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산방덕의 눈물이라는 말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이명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12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지요. 그는 매달 아들네 집을 번갈아 가며 방문하곤 하였는데 1년에 13달이 든 윤년이면 13번째 달에는 딸네 집을 찾아가곤 하였답니다. 이명상에게 그 밖에 다른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모두들 그를 몹시 부러워하였답니다. 그런데 그의 무사태평한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이야기를 하였던지 그에 관한 소문이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임금은 아무 할 일 없이 지내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이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게 되어 이명상을 데려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대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대의 자식들네 집만을 찾아다닌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고. 예, 한 해에 들어있는 달 수대로 자식들 집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늘이 제게 12아들을 점지해 주셨사옵니다. 또한 윤달인 13번째 달이 든 경우를 위해서는 딸을 하나 점지해 주셨지요. 그런 까닭에 저는 매달 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대는 그대의 일을 참 잘 해내고 있으니 그 상으로 이 구슬을 하나 주겠노라. 이 구슬을 잘 간직하고 있대.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도다. 어느 때건 내가 구슬을 찾을 때에면 구슬을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로다. 임금은 이명상을 돌려보낸 뒤 병졸에게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에게서 그 구슬을 훔쳐내 갖다 버리라고 시켰답니다. 변장을 한 병졸은 이명상의 뒤를 밟아 나루터로 가서 그의 보찜에서 구슬을 살그머니 꺼내어 강물 속에 던졌지요. 강을 건넌 이명상은 밤이 되자 어느 집에서 쉬어가기로 하였답니다. 그러고는 그의 구슬이 무사한지 살펴보려고 보찜 속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답니다. 임금이 그에게 구슬을 맡긴 그 순간부터 이명상에게서 무사태평함이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지금은 자기 구슬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답니다. 그런데 보찜 속의 구슬이 없어지자 이명상도 비로소 커다란 슬픔과 근심을 알게 되었지요. 사라져버린 구슬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그는 온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웠답니다. 그리하여 새벽녘이 되자 몹시 시장길을 느꼈지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어부의 외침 소리를 들은 그는 어부를 불러 그에게서 생선 한 마리를 샀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기쁨이란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생선을 다듬던 그는 생선의 뱃속에서 잃어버린 구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임금은 이명상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하였지요. 병졸들이 그를 데려오자 임금은 그에게 엄한 태도로 물었답니다. 내가 그대에게 준 구슬은 어디에 있느냐? 이명상은 구슬을 꺼내어 임금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대는 어떻게 그것을 다시 찾았는가? 나는 그대가 구슬을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건만. 그러자 이명상은 구슬을 찾게 된 내력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지요. 하느님도 용왕님도 그대의 뒤를 돌봐주고 계신 모양이구나. 하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임금은 말을 이었답니다. 그대는 실로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태어난 모양이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대의 이름을 이무애로 바꾸도록 하여라. 그것은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다는 뜻이로다. 이무애에게는 부유한 이라는 직함이 내려졌는데 이것은 일을 하지 않고 지내도 되는 사람이란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효양곡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돌이라는 아이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돌이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였으나 먹을 것을 거저주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어느 날 도리가 어머니에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고개 너머에 있는 양반네 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해서 밥을 얻어오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펄쩍 뛰었지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널 머슴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어.
어머니는 도리가 두 말 못하게 딱 잘라 말하였지요. 하지만 도리는 이 세상에 누가 거저 밥을 주고 농사지을 땅을 주겠느냐고 말했답니다. 혹시 땅을 얻어 농사를 짓는다 해도 죽도 제대로 못 먹을 형편인데 그럴 바엔 차라리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며 거듭 설득하였지요. 그러자 어머니도 하는 수 없이 아들의 말대로 하기로 하였답니다. 다음 날 도리는 3년을 기한으로 양반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기로 하였지요. 첫날 저녁 도리는 자기 몫으로 차려진 밥 한 사발을 먹는 척하고 앉았다가 함께 일하는 할아버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였지요. 그러고는 밥이 식기 전 어머니에게 대접을 하려고 집을 향해 뛰어갔답니다. 그런데 도리는 길이 아닌 덤불밭을 헤치며 내달리고 있었지요. 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택한 것이었어요. 도리가 밥그릇을 쌓아안고 방 안에 들어섰을 때 밥은 여전히 따뜻하였답니다. 며칠을 굶은 어머니는 아들이 가지고 온 밥을 달게 먹고서 금방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하였지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도리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잠시 뒤 도리는 부엌에 나가 아궁이에 나무를 잔뜩 지펴놓고 떨리는 다리를 끌며 고갯길을 넘어왔답니다. 도리가 양반집 대문 앞에 와보니 안에서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놈이 밥 한 그릇 처먹고는 도망쳐 버렸는데 왜 멍청이 가만히 있는 것이야? 당장 잡아오지 못할까? 양반이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답니다. 도리는 덜컥 겁이 났어요. 무슨 큰 벼락이 떨어질 것만 같아 그 길로 돌아설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먹지 못해 병이 난 어머니의 헬쓱한 얼굴이 눈앞에서 자꾸만 어른거렸답니다. 게다가 자기 때문에 꾸지람을 듣고 있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도리는 마음을 다 잡아먹고 마당에 들어섰답니다. 양반은 두 눈을 부라리며 도리의 덜미를 잡아 끌어다가 퇴돌 앞에 꿇어 앉혔지요. 그러고는 한동안 문매질을 하고 나서 날이 밝을 때까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였답니다. 도리는 무릎이 저리고 아파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지요. 그러나 도리는 병들어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하루 한 끼나마 밥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아픔도 모욕도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부터 도리는 3년을 하루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양반 몰래 밤마다 어머니에게 밥을 날랐답니다. 도리의 정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 나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도리가 3년 동안이나 자기 병 구원을 위해 양반집에서 시키는 일을 다 하면서도 피곤도 배고픔도 있고 넘어다녔던 고갯길이 어떤 길인지 보고 싶어 한 걸음 두 걸음 더듬어 올라갔답니다. 무성한 덤불밭을 헤치고 도리의 발자국이 총총히 찍힌 작은 고갯길이 나 있었지요. 우리 도리가 이렇게 길도 아닌 덤불밭을 헤쳐 다녔단 말인가?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웬 까까머리 총각이 고갯길을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머슴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리였답니다. 어머니는 얘야 하고 목맨 소리로 부르짖으며
고갯길로 허둥지둥 달려 내려가 아들을 부둥켜 안았답니다. 도리를 꼭 껴안은 어머니는 목이 메고 가슴이 저려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였지요. 도리는 어머니가 이렇게 험한 고갯마루까지 부축도 없이 올라왔다는 것이 꿈만 같아서 자꾸 울었답니다. 이날따라 이 고개를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 광경을 보고는 크게 감격하였지요. 사람들은 도리의 효성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도리가 하도 지나다녀서 새롭게 지름길 하나가 더 생긴 그 고개를 효양고개라고 불렀답니다. 지혜로운 토끼와 돌쇠. 옛날 옛적 사람이 짐승들과 말하던 그런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돌쇠라는 총각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답니다. 단오 명절이 가까운 어느 날 돌쇠는 그날도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지요.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와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가 이따금 들려올 뿐 나무꾼도 포수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나무 한 짐을 거의 다 했을 무렵 갑자기 큰 바위 뒤에서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어슬렁어슬렁 돌쇠에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때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토생원이 마침 눈을 떴답니다. 호랑이를 보자 깜짝 놀란 토끼는 어쩔 줄을 몰라 눈이 동그래져서 바르르 몸을 떨다가 무슨 좋은 궁리가 떠올랐는지 돌쇠에게 살금살금 다가와서 눈짓을 하고는 숲속으로 몸을 감추는 것이었어요. 순간 돌쇠는 나무를 묶다 말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잠시 머뭇거리던 돌쇠는 호랑이 앞에 다가서며 이거 호랑이 아주버니 아니오. 어디 갔다 이제야 오우? 하고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반갑게 인사를 하였지요. 돌쇠의 인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랑이는 내 지금 사흘 동안 굶고 다니는 판인데 잘 되었다. 하고 돌쇠를 쳐다보았답니다. 사방은 울창한 산림뿐 돌쇠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지요. 호랑이 아주버니, 나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오. 그러면 내 이 은혜를 평생을 두고 잊지 않으리다. 네 사정도 딱 하나.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어요. 워낙 그 생긴 모양이 무서운데 며칠 동안 굶은 터라 당장이라도 와락 덮칠 듯한 태세였지요. 숲속에서 숨어 이것을 보고 있던 토끼는 위험에 처한 돌쇠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호랑이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길다란 귀를 쫑긋쫑긋 흔들며 초조한 마음으로 이궁리 저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한편 돌쇠를 노리고 으르렁거리던 호랑이는 점점 다가왔답니다. 이때 숲속에서 갑자기 여봐 총각, 자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게 호랑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에 주춤해진 호랑이는 말소리가 나는 숲속을 돌아다 보았답니다. 자세히 보니 숲속에서 총 같은 것이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포수가 틀림없군.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혼비백산하여 얼결에 나무단 뒤에 얼른 숨었답니다. 그제야 돌쇠는 토끼의 묘한 꾀를 눈치채고 포수님, 아니올시다 하고 선뜻 대답하였어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예, 제가 찍어놓은 나무예요. 돌쇠가 대답하자 토끼가 나무라. 그럼 좋아.
어물거리지 말고 그걸 지게에 싣고 어서 일찍 떠나도록 해라. 하고 호령하였지요. 예, 포수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제 지게에 싣겠습니다. 하면서 돌쇠는 호랑이에게 호랑이 아주버니, 아무래도 포수님이 아주버니를 보신 모양이구려. 내가 나무를 싣겠으니 죽은 듯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하고 호랑이를 생각하는 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금을 박아 놓았답니다. 돌쇠 그저 살려만 주게. 그러면 내 절대로 자네를 해치지 않겠네. 호랑이가 애걸을 하였지요. 그러고는 지게 위에 실은 나무단 사이에 끼어들어 들어누웠답니다. 그러자 토끼의 호통이 또 들려왔지요. 총각, 나무를 다 실었어? 예. 그러면 그것을 밧줄로 단단히 묶게. 하고 토끼가 또 호령을 했답니다. 호랑이가 움직일 수 없게 꽁꽁 묶였을 때 토끼는 숲을 속에서 나와 지게가 있는 데로 가까이 와서 아유, 호랑이 아주버니구먼요. 그래, 이 포수에게 그렇게도 꼼짝 못하시오. 하면서 한바탕 웃어댔답니다. 호랑이는 그제야 속은 줄 알고 발버둥을 쳤으나 이미 꽁꽁 묶인 몸이라 소용없는 짓이었답니다. 늙은 호랑이는 토끼에게 속은 것이 너무 분하여 온 산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지요. 우리 같은 약한 짐승들과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을 해치는 저런 큰 놈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쉽게 잡아치울 수 있군요. 토끼는 돌쇠와 힘을 모아 큰 일을 한 자랑을 안고 숲속으로 사라졌고 돌쇠는 산채로 잡은 호랑이를 동네 사람들에게 빨리 구경시키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지게를 메고 마을로 내려왔답니다. 산으로 돌아간 호랑이. 몹시 추운 겨울날 뿌옇게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말 탄 젊은이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답니다. 깊고 험한 산속, 앞을 가려우는 눈보라, 갈수록 짙어오는 어둠 속에서 젊은이는 있는 힘껏 채찍을 휘두르며 앞길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길은 나타나지 않고 걸음은 갈수록 더뎌지기만 했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지요. 그때 눈보라와 어둠을 뚫고 멀리서 빨간 불빛이 가물거리며 나타났답니다. 나그네는 절로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지요. 이젠 살았다는 생각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답니다. 나그네는 그 불빛을 향해 길을 쓰고 말을 몰았지요. 마침내 불빛 가까이 다가가자 소나무 아래 조그만 오막살이 한 채가 나타났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웬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나그네는 문득 말고삐를 늦추었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치밀어 올랐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그네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기다렸다는 듯 오막살이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지요. 곧 주름살이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나오며 반갑게 나그네를 맞이했답니다. 어서 오시오. 이 눈보라 속에 어쩐 일이시오? 예,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날은 저물고 산 속에서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 주십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그네는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방 한가운데 따뜻한 화롯불이 피워져 있고 한 처녀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답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처녀였지요. 처녀를 바라본 순간
나그네는 그만 가슴이 설레어 왔답니다. 추위와 피로도 잊은 채 나그네가 놀란 눈으로 처녀를 바라보자 할머니가 웃음을 띠며 말했지요. 내 딸이요. 어서 몸이나 녹이시오. 나그네는 화로가에 앉아 불을 쬐면서도 줄곧 처녀 쪽으로만 마음이 쏠렸답니다. 댁은 어디로 가시는 뭐하는 분이요? 할머니가 물었지요. 예, 저는 신도징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고을에 벼슬 자리를 얻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오, 그러시오. 아무래도 귀하신 분 같아 보이기에 짐작은 했었소. 그런데 영감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영감은 벌써 돌아가시고 이 늙은 것이 저의 하나만 데리고 살고 있소. 신도징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깊고 험한 산 속에 늙은 홀 어머니와 꽃같이 아름다운 딸, 단 둘이서만 살고 있다니 어쩐지 깊은 까닭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답니다. 하지만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자꾸 더 물어볼 수도 없었지요. 밤이 깊어 신도징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자 얘야, 귀한 손님이시니 네가 잘 보살펴 드리도록 하려무나 하고 할머니가 말했지요. 그러자 그때까지 다소곳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처녀가 살그머니 일어나 다락문을 열었답니다. 처녀가 꺼낸 것은 놀랍게도 호랑이 가죽이었지요. 아직도 털 빛깔이 반지르르한 것을 보니 신도징은 가슴이 섬뜩해졌답니다. 아니, 이 호랑이 가죽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귀한 손님을 위해 마련해둔 것이요. 산중이라 이불이 누추하니 이것을 깔고 주무시지요. 신도징은 암만 해도 수상쩍어 망설여졌지만 할머니의 친절을 물리칠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 말 없이 호피 위에 들어 누웠지요. 신도징은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신도징은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처녀의 손목을 꼭 잡고 멀리 멀리 달아나고 있는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처녀는 간 곳 없고 신도징은 난데없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었지요. 호랑이는 신도징을 태운 채 자꾸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신도징이 아무리 발버둥치며 마을로 돌아가자고 해도 호랑이는 막무가내로 산 속으로 달아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었답니다. 어수선한 꿈에서 깨어난 신도징은 일찌감치 길을 떠나려 하였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신도징의 옷소매를 잡으며 말했답니다. 손님, 이 몸은 이미 늙어 지금 죽어도 한이 없소만 하나뿐인 저 애가 걱정이요. 부디 짝을 삼아 데리고 가주시오. 신도징은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답니다. 처음부터 처녀의 꽃 같은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신도징이었지요. 할머니가 이런 마음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따님을 맡겨주신다니 무엇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신도징은 선뜻 처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할머니야말로 신도징보다 더 기뻐하였지요. 얘야, 부디 낭군님 말씀 잘 듣고 행복하게 살거라. 그리고 아무리 이 애미가 보고 싶어도 아예 찾을 생각을 말거라. 할머니는 처녀에게 단단히 일렀답니다. 그러자 처녀가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얘야,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낭군님 사람이 되었으니 낭군님 때 귀신이 되어야 한다. 할머니가 사나운 얼굴로 타일렀답니다. 예, 어머니. 처녀가 마지못해 대답하였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나를 찾아와서는 아니되오. 이 말만은 부디 잊지 마시오. 할머니는 신도징을 향해서도 거듭 부탁하였어요. 예, 염려 마십시오.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신도징은 더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났답니다. 그 후 2해 동안 신도징은 정말 행복하였지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답니다. 아내는 아름답고 살림살이가 알뜰하였지요. 무엇보다도 신도징을 상냥스레 받들었답니다. 하찮은 벼슬이 부끄러운 이 몸도 그대 함께 있어 어이하니 기쁘랴. 이 몸의 행복을 어디다 비길까? 시냇가의 논이는 한쌍 원앙이로다. 신도징이 아내를 위해 지은 노래였답니다. 그런데 신도징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웬일인지 아내가 가만히 한숨을 쉬는 것이었어요. 여보, 내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 아니옵니다. 이처럼 사랑을 해주시니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말은 늘 이렇게 하면서도 아내는 슬픈 빛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신도징이 자꾸 그 까닭을 물었지요. 아니, 요즘 당신의 낯빛이 좋지 않은데 무슨 근심이 있소? 그러자 아내가 마지못해 노래를 지어 대답하였어요. 금실은 시냇가 한쌍 원앙이오만 늙으신 어머니 그리운 이 마음 산속 외딴 오막살이 잊을 길이 없네. 어느 때 돌아가 다시 배우리. 아내의 애절한 노랫소리에 신도징의 가슴이 아팠답니다. 아내가 아직도 늙은 어머니를 그리워할 줄 몰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내와 처음 떠나올 때 굳은 약속을 떠올렸답니다. 여보, 당신 마음은 잘 알겠소만 어머니가 그처럼 간곡히 부탁하셨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소? 참아야 하오. 신도징은 아내를 잘 타일렀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날이 갈수록 더욱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중 신도징은 지금껏 일해오던 벼슬 자리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아내와 아들,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그 오막살이를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여보,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 집에 들러서 어머니를 뵙고 가요. 이제 뵙지 않으면 마지막이 아니에요. 아내가 워낙 간절히 말했으므로 신도징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신도징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오막살이로 들어갔지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벌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는지 빈 방 안에 먼지만 뽀얗게 덮여 있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아내가 슬피 외쳐 부르며 집 안을 샅샅이 둘러보았답니다. 문득 다락문을 여는가 싶더니 내 옷이 아직도 남아있었네 하고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외쳤지요. 그것은 언젠가 신도징이 깔고 누웠던 호랑이 가죽이었답니다. 2해가 지났는데도 덜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아내는 재빨리 그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썼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갑자기 큰 호랑이가 되었지요. 호랑이는 산이 무너질 듯이 울부짖었답니다. 깜짝 놀란 신도징은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달아났지요. 울부짖던 호랑이는 문을 박차고 쏜살같이 산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답니다.
신도징은 어수선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하니 산속을 바라보았답니다. 불현듯 이빨을 드러내고 나던 할머니 모습을 떠오르며 아예 이곳을 찾아오지 말라던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고 있었답니다. 돼지를 혼내주렴. 영국의 어느 시골에 사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밭에서 일하던 할머니는 동전 하나를 주었답니다. 알뜰한 할머니는 돼지를 사서 기르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시장에서 산 돼지는 언덕만 나오면 꼼짝 않고 서 있었지요.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언덕은 계속되었어요. 그때마다 돼지는 꼼짝을 하지 않았답니다. 화가 난 할머니가 개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개야, 저 돼지 엉덩이를 콱 물어 혼내주렴. 하지만 개는 싫다고 하였지요. 할머니는 개를 혼내주려고 몽둥이에게 말했답니다. 저 개 좀 때려줄래 몽둥아? 몽둥이는 할머니 말을 들은 채 만체하였답니다. 할머니는 몽둥이가 얄미워 혼내주려고 불을 찾아갔어요. 불아, 저 몽둥이를 태워다오. 불도 시큰둥하자 할머니는 불을 꺼버리려고 물을 찾았답니다. 물아, 저 얄미운 불 좀 꺼다오. 물은 자는 척을 하였어요. 할머니는 물을 많이 먹는 황소를 찾아갔지요. 황소야, 저 물을 다 마셔버려라. 황소 역시 모른 채 하자 할머니는 푸죽간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푸죽간 주인님, 저 황소 녀석을 빨리 잡아버리세요. 물론 푸죽간 주인도 할머니 말을 못 들은 척 하였답니다. 할머니는 푸죽간 주인이 얄미워 노끈에게 말했어요. 노끈아, 저 푸죽간 주인의 목을 꽉 졸라버려라. 노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할머니는 생쥐를 찾아갔지요. 생쥐야, 저 건방진 노끈을 갉아 먹어버려라. 생쥐는 오히려 짜증을 냈답니다. 할머니는 쥐를 혼내주려고 고양이에게 갔지요. 착한 고양이야, 저 버릇없는 생쥐를 물어버려라. 고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말했어요. 좋아요. 대신 암소에게 가서 우유 한 잔만 얻어다 주세요. 할머니는 암소에게 가서 우유 한 잔만 달라고 했지요. 할머니, 먼저 마른 풀 한 다발만 주세요. 그래야 우유가 나오지요. 할머니는 풀 한 다발을 낑낑 이고 암소에게 주었지요. 풀 한 다발을 꿀꺽 해치운 암소는 할머니에게 우유를 주었어요. 우유를 받아든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주었고 우유를 꼴깍 해치운 고양이는 생쥐를 쫓아갔지요. 생쥐가 깜짝 놀라 입으로 노끈을 물었고 노끈은 더 깜짝 놀라 푸죽간의 주인의 목에 매달렸답니다. 숨이 막힌 푸죽간 주인이 칼을 번쩍 들자 황소는 자기를 잡으려는 줄 알고 물 쪽으로 달려갔답니다. 물은 또 황소가 자기를 마셔버리는 줄 알고 불 쪽으로 도망을 쳤지요. 그랬더니 불을 본 몽둥이가 기겁을 한 채 팔짝팔짝 뛰었답니다. 걔는 몽둥이가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돼지 뒤로 몸을 숨겼지요. 돼지는 소스라치게 놀라 얼른 언덕을 넘었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돼지를 몰고 집에 올 수 있었답니다. 아주 못생긴 신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가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답니다.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날마다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하였지요. 하지만 딸은 늘 집안에 있었답니다.
이도 없고 생김새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못생겼기 때문에 어머니는 딸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지요. 다른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주먹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일을 하러 나갔지요. 딸은 집에 있으면서 30분마다 그것을 하나씩 꺼내 먹었답니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오실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주먹밥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지쳐 돌아온 어머니는 아침에 만들어 놓고 간 주먹밥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니요.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냐고 딸에게 물었지요. 여기에 있던 주먹밥을 네가 전부 먹었니? 그럼요, 전부 제가 먹었어요. 딸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듯이 또 물어보았답니다. 전부를? 네, 전부 먹었지요. 그 많은 것을 다 먹어치우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어머니는 중얼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전부를? 전부라고? 전부? 어머니는 계속하여 중얼거렸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설거지통 밖으로 물이 넘쳐 흐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계속하여 중얼거렸지요. 전부를? 전부라고? 전부? 마침 왕자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지요. 왕자님이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 왕자님의 물음에 어머니는 엉겁결에 둘러대었지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런지요. 제가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면서 딸에게 실을 뽑으라고 양털을 3kg이나 주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이 그것을 전부 해치운 거예요. 그것을 전부 하루 동안에 해치우다니 이만하면 제 딸의 솜씨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부터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왕자가 말했어요. 그대의 딸은 솜씨가 정말 대단하군. 그런 아가씨라면 나의 섹시감으로 어울릴 것 같은걸. 어머니는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왕자님의 뜻대로 딸을 왕자님께 드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큰 상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윗부분에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딸을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왕자님은 그렇게 하자고 말하였어요. 어머니는 왕자님이 너무나 순순히 승낙하였으므로 한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지요. 큰 상자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아무도 딸 아이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니까요. 왕자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딸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궁전으로 돌아온 왕자는 임금님께 말했답니다. 마을에 실을 아주 잘 뽑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님도 찬성하였지요. 왕자는 곧 딸을 데리러 갔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많은 돈을 주었고 신부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지어 주었어요. 왕자는 신부가 들어있는 상자와 호위병들과 함께 행렬을 지어 떠났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 구경꾼이나 친척들이 신랑 신부에게 엿을 던지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축하의 뜻으로 엿을 던졌지요. 사람들이 던진 엿은 상자 위의 구멍을 통해 상자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신부는 그것을 집어 입에 넣었지요.
그런데 신부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엿을 빨아먹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마침내 신랑 신부의 행렬이 궁전에 닿았어요. 왕자는 신부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열쇠로 신부가 들어있는 상자의 자물쇠를 열었지요. 상자 뚜껑을 연 순간 왕자는 깜짝 놀라 상자를 도로 닫았어요. 아름다운 신부를 상상했던 왕자의 눈에 비친 것은 너무나 못생긴 여자였답니다.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겼을 수가 없었지요. 왕자는 급히 자물쇠를 다시 잠그고는 밖에 있는 호위병들을 불렀어요. 저 상자를 마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들판에 버리고 오너라. 호위병들은 영문을 모른 채 왕자의 명령에 따라야 하였지요. 호위병들은 한밤중 임금님과 왕비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궁전을 빠져나갔답니다. 이렇게 하여 신부는 캄캄한 밤중에 들판 한가운데 버려지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신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임금님은 왕자에게 물었어요. 신부는 어디 갔느냐? 왕자는 모른다고 대답하였지요. 임금님이 아무리 물어도 왕자는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었답니다. 한편 그 나라 옆 이웃 나라에도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그 임금님에게도 왕자 하나가 있었지요. 왕자는 목 안에 난 종기 때문에 벌써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자의 종기를 고치지 못하였지요. 목 안의 종기가 점점 커져 왕자는 거의 말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답니다. 게다가 종기에서는 고약한 냄새까지 났답니다. 왕자는 살기가 싫어졌답니다. 너무 오랫동안 왕자가 아프니 임금님도 왕자를 싫어하기 시작하였지요. 왕자가 임금님 곁에 가면 임금님은 무서운 얼굴로 말했답니다. 가까이 오지 말거라.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구나. 계속해서 울기만 하고 아프다는 소리만 하니. 이웃나라 왕자는 슬퍼져서 궁전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못생긴 신부가 버려진 들판까지 오게 되었지요. 왕자의 눈에 커다란 상자가 보였답니다. 이웃나라 왕자는 상자 곁으로 다가갔지요. 그랬더니 상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 것이야? 네, 있어요. 너는 누구인가? 이 나라 왕자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곳에 버려져 있는 것이야? 그건 제가 못생겼기 때문이지요. 그럼 너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엿을 빨고 있었지요. 엿을 빨다니? 이가 없으니 엿을 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웃나라 왕자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신부에게 이가 없다니 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웃나라 왕자는 계속해서 웃었지요. 웃고 또 웃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었답니다. 너무나 많이 웃는 바람에 목의 종기가 터져버렸지요. 그리하여 엄청난 고름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답니다. 나중에는 피와 고름이 섞여서 나왔지요. 왕자는 목의 종기 때문에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였답니다. 그런데 목의 종기가 터지고 나자 아픔은 사라지고 엄청난 잠이 쏟아졌지요. 이웃나라 왕자는 잠이 들었답니다. 들판 한 가운데 못생긴 신부가 들어있는 상자 옆에 누워 잠이 들었지요. 그렇게 얼마를 잤을까요? 왕자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자는 상자 속 신부에게 말했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일을 해주었어. 나의 종기가 다 났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야기하고 올 터니 그때까지 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두었다가 내가 돌아오면 그때 나에게 말해주렴. 좋아요. 이웃나라 왕자가 그의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하는 동안 못생긴 신부는 무엇을 달라고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맞아. 나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해. 나는 아름다워져야 해. 그리고 현명해져야 해. 그리고 재주도 있어야 하지. 나는 뛰어난 미인이 되어야 해. 그때 이웃나라 왕자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곳으로 되돌아왔답니다. 임금님은 못생긴 신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였지요. 못생긴 신부는 말하였어요. 저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세상 어떤 아가씨보다도 사랑스러워지고 싶습니다. 못생긴 신부가 말을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신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변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못생긴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변하였답니다. 한편 궁전의 임금님은 여전히 왕자에게 묻고 있었지요. 신부는 어디 간 것이요? 왕자는 신부를 들판에 내다 버렸다고 말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임금님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임금님도 물어보기를 그만두지 않았답니다. 그러기를 벌써 4일째였지요. 왕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신부가 든 상자 뚜껑을 열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너무나 못생긴 여자가 들어있었어요. 아바마마, 그 여자는 제 신부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호위병들을 시켜 들판에 내다 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너는 나쁜 짓을 하였구나. 못생겼다니.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다는 말이야. 호위병들을 보내 다시 상자를 가져오라고 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상자 뚜껑을 열어보거라. 정말 네 말대로라면 그때는 나를 부르거라. 알겠습니다. 왕자는 신부가 들어있는 상자를 궁전으로 가져오기 위해 들판으로 호위병들을 보냈지요. 신부가 들어있는 상자는 다시 궁전의 왕자님 방에 놓였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이 환해졌지요. 왕자는 어디서 빛이 나는지 두리번거렸답니다. 그 빛은 신부가 들어있는 상자의 구멍에서 나오고 있었지요. 왕자는 얼른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반짝이는 머리카락, 수정보다 더 맑은 눈, 하얀 이, 귀엽게 다물려 있는 입, 신부가 쓰고 있는 관에는 온통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지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 신부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왕자는 깜짝 놀라 말하였어요.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 보았단 말인가? 그래요. 내가 못생겼다니 당신은 아마도 꿈을 꾸신 것 같네요. 이제야 아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저를 상자에 넣어 보내셨는지 누군가가 저를 당신으로부터 빼앗아 갈까 걱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신부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어요. 궁전 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요.
신부는 고생하는 어머니를 잊지 않고 궁전으로 모셔왔답니다. 어머니도 이제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신부는 어머니에게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